저는 뭐 한 10장의 PPT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자료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을 오늘 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제목에서 이미 보셨듯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그런 사례를 좀 몇 가지 어, 유럽 언론사들의 사례를 좀 전달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현재 유럽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이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데이터 혹은 디지털 소스라고 불리는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공유의 관점에서 디지털 그 미디어 경제학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좀 분석의 틀을 통해서 이론적인 틀과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공유의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가 아닌 이 상품화하고 있는 그런 두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환경을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이 네. 줌에 잘 들어오고 계신가요? 고병정 교수님 어떠세요? 제가 아, 그 대학원생들 들어오라고 했는데 잘 네. 안 들어와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 어떻게 된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링크를 아, 그래요? 사용하시면 바로 접속 가능하십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네.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감사합니다. 전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뭐 디지털 데이터가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들, 뭐 데이터가 디지털화된 그런 것들을 디지털 데이터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데이터가 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사실 우리는 데이터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 개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사회에서 데이터만큼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말들을 또 많이들 합니다. 제가 이 세계 트리플 헬릭스 미디어 전략 학회 이번 학회 활동에서 이게 어떤 학회인가라고 찾아보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개발하신 그 학자분이 마침 지식 경제, 이 knowledge economy라고 하는 그 경제 이론을 통해서 이 민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던 그런 뭐 하나의 모델이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이 지식 경제 혹은 데이터 경제라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하고 그 안에서 자, 돈이나 지식이나 데이터가 돈이 된다,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흔히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 데이터가 얼마만큼 돈의 가치를 갖고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 돈이 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식은 그럼 얼마큼의 돈이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떤 개념들을 소개하고 지식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 이론들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카피탈리즘이라고 말했던 학자 중에는 아마 한국에도 국내에도 소개된 그 닉 서른이라고 하는 학자가 플랫폼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디지털 인프라 구조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한 5개 정도로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이 닉 서르닉이 설명을 하는데 광고 플랫폼,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의 카테고리에 넣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여기는 이제 뭐 아마존이 웹 서비스를 하는 그런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제공하는 플랫폼,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 산업 구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너럴 모터스나 아니면 지멘스 혹은 삼성 같이 어떤 것들을 만드는 산업 플랫폼이라고 또 말들을 하고, 또 넷플릭스나 그 음반을 그 음원을 판매하는 스포티파이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제품 플랫폼이라고 또 설명을, 카테고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버나 이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기업들의 운영 구조를 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한 5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면서 이 닉 서르닉은 플랫폼 자본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디지털 자본주의 혹은 플랫폼 카피탈리즘을 나름대로 많은 경제학 이론들을 대입을 해서 수용을 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유럽의 학자들 가운데 그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 그 미디어 경제학자들 내부에서도 정치 경제학, 고전주의 정치 경제학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와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학자들의 그런 연구 경향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와 가격을 묻게 된 연유는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 자본주의를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신고전주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치 이론, 상품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돼, 상품의 가치는 이러이런 그, 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논의 속에서, 어, 이런 논의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물음들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신고전주의, 지금 주류 경제학자들의 가치 이론, 가격 이론은 이들이 어떻게 가격을 혹은 가치를, 상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들은 사실은 효용의 관점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재화나 서비스 모두를 상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 가치는 효용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효용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은 낮아지지.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그리고 한계 비용의 이론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나 가격을 설명을 하는데,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상품, 한번 만들어진 상품을 쉽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고, 카피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 이렇게 재생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데이터, 혹은 이 카테고리에는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자, 지식이나 디지털 데이터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쉽게 쉐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터넷이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가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들은 그러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가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물음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고전주의 정치 경제학자들의 관점, 다시 말해서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설명하는데, 효용의 관점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이 이론을 가지고는 우리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150년 전에 가격과 가치를 설명했던 그 고전주의 정치 경제학의 이론들로 유럽의 학자들이 귀환을 하는 모습들이, 학문적인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닉 서드니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크리스티안 훅스라고 하는 학자, 혹은 이 사실은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라고 소개된 학자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가격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집중하는 연구의 포커스는 구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자본주의의 업체들이 과연 어디에서 부를 창출하는 거지?
왜냐하면 부의 창출의 개념을 알려고 하면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온당한 가격으로 그리고 온당한 가치로 판매되는 구조가 디지털 플랫폼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서 이 물음에서 플랫폼 자본주의 내에서 이들 여러 기업들의 높은 이유는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크리스찬 훅스라고 하는 학자가 요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노동 혹은 구글이나 그런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그 렌트, 지대, 지대를 통해서 돈을 높은 이윤을 얻는 거야라고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컨텐츠의 가치와 가격은 얼마야라고 하는 고전주의 정치 경제학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물음들을 던지면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논의들이 미디어 경제학자,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 내에서 제시되는 그런 논의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늘 이 논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들의 논의가 어떻게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데이터나 그리고 지식과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 만들 때에는 높은 비용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디지털 데이터나 혹은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는 한번 만들어 놓은데 높은 가격이 들지만 높은 비용이 들지만 재생산하는데 복사하는 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의 무료로 혹은 작은 낮은 재생산 비용으로 카피할 수 있다,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포커스를 두면서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들의 그 높은 이윤을 독점 이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런 컨텐츠들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가치와 가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낮은 비용에 재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这 효과라든가 他说这个东西把忘了给我们才想起。네, 마이크가 혼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 높은 기업의 그 이윤들을 사실은 독점 이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롱테일 효과라든가 그런 다양한 효과 이론들을 통해서 한 기업이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플랫폼 자본주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까지 제출을 하는데 이 안에서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오늘날의 현실 그 경제 구조,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쟁을 토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결과물이 사실은 높은 생산력을 갖게 한 것이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서 오늘날 이룩한 이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높은 생산성의 결과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상품의 가치는 굉장히 낮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편에서는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높은 노동 생산성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지금의 디지털 경제다, 디지털 자본주의의 모순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화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률적인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조건에서 상품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어떤 그런 개입을 통해서 혹은 기술적인 차단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상품화할 수 없게 생산되는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본가, 기업들은 자꾸 상품화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독점 자본주의, 디지털 자본주의이고 또 달리 말해서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공유 경제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와 공유 경제의 그 대립을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 경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뭐 쉐어 이코노미라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개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공유의 경제를 이야기한 것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이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와 가격을 분석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현실에서도 이미 공유 경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미래에는 더 많은 갈등, 공유 경제로 갈 수 있거나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점 자본주의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더 고조되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산업 간의 그 산업 내에서의 구분이 사라지고 장벽이 사라지고 또 자본과 자본 간의 그 산업과 산업 간의 그 산업 내에서도 구분이 사라지는 게 한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측면인데 산업과 산업 간에도 구분이 모호해지는 다시 말해서 네이버 같은 회사가 처음에는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금융도 하고 있고 뭐 아니면 뭐 배달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콘텐츠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반대로 테슬라 같은 자동차 제조 업체가 사실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모빌리티 자동차가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경제 그 구조가 되는 지금 디지털 환경은 사실은 산업과 산업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 얘기는 점점 더 독점 자본 간의 그 치열한 경쟁이 그 피라미드 경쟁이 고조되는 시대인데 달리 말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공유의 경제를 디지털 공유의 경제가 가능한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디지털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주된 논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논의는 그냥 단순히 경제학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디지털 상품은 낮은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 재생산할 수 있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과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탈집중화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다라는 것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나 디지털의 기술적인 특징은 사실은 연결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기술이 점점점 발달해 왔는데 이런 발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생산성으로 다가가서 높은 생산성의 결과로서 재생산에 거의 비용이 안 되는 그런데 첫 번째 단위 생산에는 첫 번째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진 것에 대한 재생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구조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의 분석의 틀에서는 공공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에 실현 가능한 데이터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적으로 재생산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업적인 인터넷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로서 인터넷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안에서는 알고리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혹시 네이버나 구글이 알고리즘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사실은 이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래밍을 다음 사람들이 혹은 어떤 기업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다른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오픈 소스로 우리가 충분히 공개하고 개방했을 때 그리고 투명적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광고에 지나친 의존, 그리고 그 속에서 감시가 되고 또 그것들이 상업화되는 이런 구조들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디지털이나 인터넷이 갖고 있는 특성을 거부하는 측면에서 자꾸 무언가를 상품화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분명히 다른 한편에서는 알고리즘 역시도 공공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미디어 정치 경제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의 미디어 정치 경제학은 사실은 미디어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언론학 내부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을 가져다가 미디어 현상들을 분석해 왔던 학문적인 분석의 접근 방법인데, 그 미디어 경제학 내에서 주류 미디어 경제학의 이론들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류 미디어 경제학의 이론 가지고는 지금 디지털 사회는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 관점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 미디어 정치 경제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데이터의 공유의 가능성을 미디어 정치 경제학, 다시 말해서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와 가격이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디지털 컨텐츠의 디지털 데이터의 공유의 가능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준비한 유럽 언론사들의 데이터 공유 사례들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쉽게 재생산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쉐어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유럽 언론사의 그 방송사가 어떻게 그 데이터를 공유화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데이터의 공유와 표준화 전략이라고 첫 번째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의 데이터, 근본적인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한번 국내의 상황과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를 조금 비교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가 공유하려고 하는, 아까 그 메타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터넷과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교류와 협력과 그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비상품화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 논의의 구조로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독일 공영방송 ARD와 CDF가 메타데이터를 단일화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이미 각 방송사 내부에서, 아마 국내에도 분명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방송을 만들 때 수집되는 메타데이터들을 우리도 사실은 그 아키브에 그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독일 공영방송 ARD와 CDF가 그 메타데이터를 단일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는 뭐 글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데이터의 단일화 전략을 살펴보면, 이들의 단일화 전략은 서로 그 언어의 체계, 다시 말해서 데이터와 데이터가 교류될 때 그 교류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서로 다른 코딩,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이쪽에서 만드는 데이터, KBS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MBC에서 만드는 메타데이터하고 서로 단일화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을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런 논의가 메타데이터의 저장, 그 아카이브 하는 데만 그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산 영역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보관하고, 그리고 보관된 메타데이터를 다시 한번 서비스하는 전략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단일화하고 표준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RD와 CDF의 방송사 내에서 이 논의 전략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의 전략들은 사실은 독일 공영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방송 연합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 화면을 하나 같이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바뀐 화면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네, 네. 제가 혹시 보이시나요? 다른 화면으로 바꿨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그 유럽 방송연합 EBU가 코어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럽 방송 내에 있는 방송사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알고리즘을 어떻게 같이 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어, 온톨로지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서로 사람들이 방송 종사자들이 다시 말해서 유럽 방송 연합에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각자가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조화하면 우리가 같이 쉐어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틀을 만드는 게 온톨로지 기법을 통해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한 그 전문적인 그 분야인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오기 전에 몇 개 방송사들을 같이 다니면서 이 EBU 코어 플러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말까지, 제가 며칠 전에 봤더니 업데이트된 자료들은 없는데, 당시 제가 작년 가을에 몇 군데 방송국을 인터뷰하면서 알았던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유럽의 이 코어 플러스라고 하는 온톨로지 기법으로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서로 쉐어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지 이게 지금 가장 메인 그 컨셉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용화되고 있는 게 핀란드의 방송사에서 이 온톨로지 기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제공할 수 있을지. 근데 여기서 수집과 저장과 재활용의 모든 측면의 요소가 온톨로지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한다라는 점. 그리고 누구나 다 업데이트해서 재생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여기에서는 쉽게 서로 쓰는 데의 비용을 사용하는데 무언가 본인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개별 방송사에서는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내에서 어떤 메타데이터를 방송사 기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을 뭐 몇 번 제가 찾아본 기억에 의하면 메타데이터는 내 거여야 해. 내 소유여야 그것들을 활용할 때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관점이 아직 국내에는 지배적인 그 메타데이터를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독일에서는 이미 방송 영역에서 메타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온톨로지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온톨로지가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하는 그 구조인데요. 어떻게 하면 더 공동이 쉐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같이 짤 수 있어라고 하는 논의가 방송 영역에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아까 화면으로 자, 이러한 논의들은 독일 내에서 제가 거주하던 베를린 근처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에서 그 우리로 말하면은 정부 부처가 예산을 짜서 2017년부터 한 5년간 디베아프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송 영역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서로 온톨로지 기법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같이 수집하고 그리고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때 어떤 이점들이 생기는지 한 5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베를린에서 이미 진행된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좀 전에는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온톨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였다면 지금은 실제로 방송 영역에서 방송사가 하나의
그 통합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독일의 ARD와 ZDF가 그 통합형 미디어텍,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스트리밍 서비스, OTT 스트리밍 서비스, 방송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서로 KBS OTT 서비스, KBS 플랫폼, 그리고 MBC 플랫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할 때의 부작용 혹은 이점이 많지 않지 않아. 이점이 더 크려면 이것을 통합해야 돼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 안에서 KBS와 쉽게 말하면 KBS와 MBC가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단일화합니다. 그래서 KBS 플랫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다가 검색을 하면 MBC의 컨텐츠까지 다 제공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장점을 여기서 이제 크게 활용을 하면서 이 공영방송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단일화합니다. 자, 이런 단일화는 단순히 서비스를 단일화하는 것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 ARD와 체대F가 그 서비스하는 알고리즘의 구조를 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의 컨셉이 이들의 철학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글과 같은 비공개 형식의 광고 주도, 광고 위주의 소비자를 최대한 타겟팅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반하는지 그래서 상업화 안 된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는 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 통합형 미디어 텍에서 고민이 되고 있고 그 고민 속에서는 구글은 자사의 알고리즘을 공개 안 하는데 이 ARD와 최대F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누군가가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사례가 그 오스트리아의 그 조인이라고 하는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오스트리아의 조인이라고 하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독일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한 차원 앞서 나간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자, 이 유럽에는 사실은 독일 그 민영 방송이 굉장히 영향력이 셉니다. 그 프로지벤잣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회사가 있고 민영 방송사가 있고 그리고 RTL이라고 하는 민영 방송사가 그 유럽 지역에서는 민영 방송사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독일도 이 독일어권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도 독일어권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디어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지벤 잣이라고 하는 민영 방송사가 오스트리아 조인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플랫폼은 ORF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입니다.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1,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2 채널이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4라고 하는 민영방송사들, 그리고 이후에 프로지벤이라고 하는 민영방송사들, 스포츠 전문 채널, 요리 채널, 모든 채널들을 이 안에 단일화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조인의 특성은 뭐냐면 독일보다 더 앞서 나가서 오스트리아 국민이 그냥 이 플랫폼, 조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 들어오면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게 공민형 방송사가 단일화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영방송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문을 닫은 사례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문을 닫은 사례가 잘 안 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이 독일어권에서는 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논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굳이 비싸게 판매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차단했을 때에 얻는 혜택보다 이런 것들을 값싸게 그리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협력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사회가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있는
스트리밍 통합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나치게 빅테크의 의존도가 높은, 그래서 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저항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보기보다 지금 시장 구조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전략적인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디어 정치 경제학자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제시하고 있는 공유의 경제, 한번 만들어 놓은 디지털 컨텐츠를 얼마큼 공유 재화로서, 그 공공 재화로서 사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세 번째 프로지벤잣 아인스 통합 서비스 제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작년 말에 독일의 프로지벤 잣 아인스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는 이 민간 업체가 독일 RD와 체데프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야, 우리가 오스트리아의 조인이라고 하는 걸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어. 우리 독일도 이런 독일식 조인을 만들어서 채널을 단위로하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됐고 그런 논의들이 독일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방송사에서만 있었던 영역이라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보셨던 분들이, 그건 공영방송이니까 공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겠지라는 질문들 혹은 그런, 반응들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어, 신문사에서도 한번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냥 내 거야, 내 거로 소유했을 때, 내 거로 간직할 때 이게 돈이 되지라고 하는 철학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쉐어했을 때 사회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어라고 하는 사례들이 제가 사실은 몇몇 사례들이 디지털 그 신문사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사례들은 혹시 이따가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어떤 그 신문사에서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요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는 학자들의 논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연구의 그 분야는 어떻게 미디어 정치 경제학, 미디어 경제학의 관점에서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규제를 어떻게 제한하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적재산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있고 또 반대로 상품화가 아니라 독점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재화로서 또 다른 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사실은 높은 생산성이라는 것들은 앞선 세대가 앞선 그 인간의 그 결과물이 만들어 놓은 높은 생산성인데 이것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재화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쉐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으로 더 자동화가 되는 사회로 분명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공유의 가능성을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은 이 공공재화로서의 그 생산 분배의 그 사례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 공영방송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고요. 혹은 우리가 그 공과 사이에 대한 구분을 조금 지금 주류 경제학이 제시하는 이론들 안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인식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개념들은 사실은 주류 경제학이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거부하고 그 개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돼라고 하는 그래서 몇 가지의 그 개념들 사용되는 그 단어에서 개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공재화라는 것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한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던 것이 현실이고 그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공재화로서 공영방송을 만들어 왔는데 독일의 공영방송은 독일 말로 웨펜틀리시, 레시틀리시의 룬트풍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어는 공법 방송이라고 웨펜틀리시, 레시틀리시라고 하는 공법 방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법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공영방송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은, 공법방송은. 그 공법방송 내에서 이들이 공법방송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기본 공급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공급이란 가스나 물, 전기, 병원, 학교,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을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사실은 공영방송은 한 번 무언가를 생산할 때에 그 비용을 공적으로 우리가 마련해서 세금이 될지, 수신료가 될지, 혹은 여러 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 큰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공영방송이 만드는 컨텐츠는 엄밀히 말하면 미디어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재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낮은 비용 혹은 그냥 무료로 쉐어해도 될 그런 컨텐츠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 사회에는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공공재화를 어떻게 더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반대에서는 이렇게 쉽게 만드는 공공재화, 디지털 콘텐츠를 분명히 어떻게 상품으로 더 제한하고 탈집중화, 그 더 집중화시키고 더 독점화시켜서 이윤을 가져가려고 하는 분명히 움직임의 큰 축이 두 개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어, 혹시 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견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